계속해서 소득처분 강의를 진행할까요? 우리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빈출유형 공의 소득처분인데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소득처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미덕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번 내부의 소득처분에 의해 세무조정사항의 추가적인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득처분은 한마디로 귀속자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중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자산부채와 관련된 거고, 사회유출은 추가적인 소득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까지 유발하는 거고요. 소득처분의 진정한 백미는 상대방 즉 추가적인 귀속자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내부의 소득처분의 종류를 보시면 세무조정에는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이 있고, 가산조정에는 플러스 유보, 사회유출, 기타가 있죠. 그 다음에 차감조정에는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가 있습니다. 3번 네모의 가산조정의 소득처분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유보라고 써 있는데, 결국은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의 소득처분이고, 자산 증가, 부채 감소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세무상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 유보는 언제나 반대조정, 소위 추가 인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향후 언젠가 반대조정인 마이너스 유보 또는 유보로 소별이 되고요. 이를 유보의 추인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유보의 추인은 소위 반대조정이 1번의 자산부채의 상각이나 양도, 수정회계 처리가 2번이 있는데 여기 이제 1차 수업 목적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금 아실 필요 없고요. 3번에 재고자산이라든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등 다음 기에 무조건 반대조정이 이루어지는 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사유로 보통 유보는 반대조정으로 사라지죠. 옆에 이제 박스 보시면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에 나중에 양도비율 같은 거 곱해서 반대조정을 한다는 뜻이니까 가운데 새로 있는 양도비율만 곱해주면 반대조정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의 사회유출인데, 이 표는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표죠. 동그라미 1번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처분이고, 2번 임직원이면 상해 처분인데, 여기 가로 내용 있는 것처럼 주주인 임직원이 포함이니까 주주하고 임직원하고 위치가 경합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임직원으로 보고 상해처분을 한다는 것도 당연히 기억하실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득을 이미 구성하면 상대방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사업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업하는 개인이거나 사업하는 법인이면 안 그래도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를 낼 테니까 상대방한테 또 과세를 시키면 전형적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았는데 과세시킬 필요가 없으면 기타 사유출이라는 걸로 제가 소위 잘라준다고 하죠. 잘라주고 상대방한테 과세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원천징수도 X고 소득세 확정신고도 X죠. 추가적인 과세하지 않고요. 이 이유의 경우는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은 관할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회사에 별 관계도 없고요. 근데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과세는 시켜야 하겠으니까 별 수 없이 소득세의 기타 소득, 잡스러운 것들 모아놓는 기타 소득 있죠.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이 표의 취지고, 이 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주에 보면 세무조정을 했는데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국외 사업장에 있는 거예요. 해외에 있다고요. 해외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의해서 과세된 것을 또 과세하는 게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해외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서 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의 법인 주주라면 배당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의 법인 주주일 확률은 적죠. 거꾸로가 많겠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해외로 귀속이 되는데 그 해외 귀속이 삼성전자 중국 현지 법인이면 이제 그런 경우는 기타 소득이라고 처분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양가로 3번 기타를 보면 가산조정의 결과가 회사 내부에는 남아있지만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소위 강의할 때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을 해야겠는데 자산부채 영향은 없고요. 그렇다고 또 사회 유출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회사 내부에 남아서 자본 부분만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형적으로 기타 처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네모로 내려오면 차감조정의 소득처분인데요.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가 아니라 거꾸로 자산 감소, 부채를 증가시킬 때 하는 거고요. 양가로 2번 사회유출은 차감조정에서는 사회유출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양가로 3번의 기타인데, 차감조정의 결과가 회사 내부에 남아있으나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차감조정에도 자본만 건드리면 기타가 되죠. 자, 제가 차감조정의 소득처분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할 수 있게 해볼게요. 차감조정에는 소득처분이 2개밖에 없어요. 차감조정 소득처분은 차감조정에는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밖에 없죠.
마이너스 2보와 기타밖에 없는데, 자, 차감 조정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맹목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차감 조정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죠. 차감 조정은 아주 귀한 놈이라고요. 차감 조정이 기분 나쁜 게 대부분 국가가 차감 조정, 즉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뱉어내게 만들어놔요. 대표적인 게 일시상학충당금 같은 건데요. 마이너스 2보를 했다가 나중에 플러스 2보로 뱉어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 차감 조정이 언젠가 좀 뱉어내야 하는 좀 조삼모사 같은 제도다, 좀 기분 나쁜 제도다 그러면 대부분 마이너스 2보고요. 이 차감 조정이 지금 세금을 줄여주는데 다시는 뱉어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타라고 해서 소위 영구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감 조정을 했을 때 언젠가 뱉어낼 것 같다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2보, 아마 이게 거의 한 70-80% 이상일 거고요. 가끔씩 뱉어낼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기타라고 해서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차감 조정은 소득 처분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차감 조정 소득 처분으로는 고민할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5번 네모 보시면 소득 처분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기타 사유출하는 것들이 표의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4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막 달달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뒤에 강론에 다 나오는 거지만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찍어드리자면, 동그라미 1번에 기부금 한도초과 아시죠?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금, 2번에 보시면 접대비 한도초과하고 만원 초과분 접대비, 3번 보시면 업무무관자산, 그 다음에 4번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하고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중에서 원천징수적으로 띄워놓은 거, 이 정도는 기본적인 기타 사유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27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2번에 추계 결정 시의 소득 처분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추계가 추정하여 결정, 계산한다는 뜻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추계는 언제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회사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추계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그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계로 찍은 금액하고 실제 당기순이익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대표자 상여로 해서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겠다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추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추계 결정하는 거라면 이건 기타 사유출로 해서 상대방 대표자 상여한테 또 한 번 과세하지 않는 걸로 막아주겠다는 게 또 이 기타 사유출의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기타의 특례를 보시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칙은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는데, 동그라미 2번의 특례 1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기타 사유출입니다. 제가 보기에 원칙하고 특례 1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특례 2까지는 1차 수업 목적으로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특례 1까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기분 나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에 걸렸죠. 세무조정 말고요.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걸려가지고 지난 몇 년치 잘못된 것을 쭉 이번에 추징당할 텐데, 이 결과 지금 우리가 매출 누락이 발생한 거예요. 매출 누락. 몰랐네요. 우리도 몰랐는데 관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샅샅이 뒤진 결과 국세청 공무원들이 매출 누락 한 10억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누락 10억이 있으면 여기 관련된 세금도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뭐부터 해주냐면 입금산입을 해주죠.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을 한 다음에 매출 누락을 잡았죠. 매출 누락을 잡아서 10억을 이제라도 누락한 것을 입금으로 세금 내라는 소리고요. 이게 사람 잡는 게 상여처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매출 누락은 횡령을 해가지고 그 당시 영업본부장이 가져가 버렸는데, 영업본부장은 지금 회사에서 잠적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사람을 잡기만 하면 영업본부장 앞으로 상여처분하면 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의 관리 소홀을 문책 삼아서 대표자 앞으로 상여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안 그래도 연봉이 센데요. 최고세율 38% 나올 텐데 이거 10억에 대한 38%면 무려 3억 8천이 세금이 더 나오거든요. 이거를 아주 기쁜 의미에서 내는 대표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내주냐? 당연히 기업회계, 삐삐, 북북. 이 기업회계인 거 아시죠? 기업회계가 회사 대신에, 대표님 대신에 현금을
3억 8천 정도를 이렇게 내줄 거예요. 38.5%죠, 최고세율이. 38.5%를 이렇게 내줄 거라고요. 물론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뭐 41%가 넘어가지만 그 구주민세 지방소득세는 빼고요. 그냥 38.5%만 잡고, 여기 38.5%를 만약에 회사의 가지급금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세금과 공과를 잡는다고 쳐요. 이렇게 잡겠죠, 별 수 없이. 그럼 만약에 이 사실이 또 국세청에 발견되면 또 뭐를 당하겠습니까? 입금산입이나 또 송금불산입을 또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야, 이게 니네 거 아니잖아, 삼성전자야. 왜 니네가 니네 비용 처리하거나 니네 가지급금을 잡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또 한 3억 8,500 정도가 걸리고요. 이거 또 소득처분은 뭐겠어요? 또 상해 아니겠어요? 야, 이거 대표님이 가져갈 것을, 대표님이 내야 할 것을 왜 니네 회사가 내냐라고 해서 이거 걸리면 또 상해처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이거 그러면 또 38.5%인 대표님 앞으로 세금이 또 1억쯤 나오거든요. 그 1억 또 누가 내준다? 또 회사가 내주면 또 걸리면 또 손불 또 상해, 또 손불 또 상해, 또 손불 또 상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해야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는 상해로 하되 두 번째는 알았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끊어줍니다. 더 이상 과세하지 않는 기타 사유출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줄 때는 기타 사유출이죠. 그래서 이게 원칙은 대표자 상여로 처음에는 한번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또 회사가 또 내주고 하면 계속 상여처분하긴 뭐하니까 특례 1이라고 해서 두 번째 상여처분을 할 때는 그냥 기타 사유출로 끊어준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특례 2는 이거는 우리 1차 목적에서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부당히 사유유출된 것을 회수하고, 얘는 회수하지 못한 거였죠. 회수하지 못하면 상여로 해서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기타 사유출로 끌어주는데, 만약에 회수를 한다면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고 신고하면 그때는 얘를 유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정 수정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유보 처분합니다. 그 밑에 주로 내려오시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은 국가가 나한테 와서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유유출된 금액을 입금 산입한다면 그때는 대표자 상여를 하는데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다는 게 대표적인 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수정한다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고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한 다음에 수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고 수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그 밑에 참고 정상가격은 간단하게만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다시피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배당 처분하고요. 그게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즉 우리의 해외 현지법인이면 유보라고 출자 증가로 처분하시고, 특수관계가 그 이외의 경우라면 배당으로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는 청산소득 같은 걸 계산할 때요, 자주 써먹는 건 아닌데 청산소득 같은 걸 계산할 때 우리 세무상 자기자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세무상 자기자본은 보시다시피 결산상 자기자본에다가 유보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손익에다가 못 잡은 법인세가 있다면요, 만약에 이 법인세를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잡았으면 그만큼 또 자본은 줄어들어야 하니까 손익 미계상 법인세가 있으면 그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서 이 박스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29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중에서 일단은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 A의 14개 사업년도의 세무조정 내역이다. 다음 세무조정 중에서 자적을표죠. 즉 유보 관리하는 거죠. 자적을표에 적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즉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유보나 마이너스표를 빼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 차익을 수익으로 괜히 계상했으면 입금불산입으로 뭐를 깎아내려야 하죠? 이 자산을 깎아내려야 하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그럼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했으니까 이제 입금 불산임으로 없애야 하잖아요. 이월결손금에 충당했으니까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뱉어내는 마이너스 유보인가요? 영구히 그냥 면제되는 건가요? 영구히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했으니까 얘가 이제 입금 불산임이나 송금산임의 기타가 되는 거죠. 맞죠? 3번 보면,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보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시상각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타깝지만 이 송금산입은 나중에 이 국고보조금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할 때마다 플러스부로 뱉어내고 해야 하니까 이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죠. 4번 단기말 현재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잡았으면 이거 이자가 아니니까 손불시키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유보하라는 뜻이군요. 5번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서 시가 초과액을 송금산입했죠. 토지를 너무 높게 잡았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유보로 깎아내야 하니까요. 이것도 자산이 감소가 돼야 하는 마이너스 유보 사유가 되겠네요. 정답은 이제 2번이라는 거죠. 자, 우리 넘기면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총액, 즉 순자본이 1,000만 원일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의 10기 사업연도의 세무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전기말 자적을표, 즉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넘어온 게 두 건이 있는데 미수이자가 마이너스 유보로 1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플러스 유보로 200만 원이 넘어와 있네요. 이렇게 풀으라는 소리죠. 이게 지금 주어진 게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세무상 자기자본이 나오겠죠. 세무상 자기자본이 나와요. 이게 얼마인지 물어본 문제죠. 그럼 결론적으로 유보나 마이너스를 구하는데 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보니까 기초를 줬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말이 나오겠네요. 요거는 얼마 줬냐면 1,000만 원 줬네요. 기초는 미수이자가 마이너스 10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플러스 200만 원 있었죠? 맞나요?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양가로 이번에 10기의 세무조정 자료가 있네요. 가에 정기예금 미수이자가 5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마이너스 중에서 50만 원이 만기 도래로 그러니까 만기 도래로 수령했으니까 이게 반대 조정으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라지는데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은 건 사라질 때도 마이너스 붙은 상태로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단기 말에 정기예금 미수이자가 100만 원이 더 잡혔대요. 이거 그러면 또 마이너스 유보로 입금불산입 해야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반적인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미수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붙인 다음에 100만 원이 더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50만 원 사라지고 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드니까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150만 원이 기말에 잡혀야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지정기부금 한도 미달액은 70만 원인데 기타 사유출이니까 건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50만 원인데요. 이 평가손실은 재고는 플러스 유보로 50만 원이 늘어야 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기말에 플러스 50만 원이 이렇게 잡히겠네요. 보다시피 저가법도 신고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유는 파손 부패 사유도 아니니까 한마디로 부인하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는 1,000만 원, 100만 원이 늘었네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이 더 늘었군요. 50만 원 늘어서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산 자산의 시부인 계산 결과 오히려 시인 부족액이 6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보다시피 이렇게 200만 원이 플러스로 있었는데 얘가 줄어들겠네요. 지금 60만 원이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에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40만 원이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70만 원인데 이건 어차피 기타 사유 줄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되면 기말 금액이 보자. 여기랑 여기는 다 그냥 상세가 돼버리고 결론적으로 플러스 190만 원이 더 남게 되네요. 맞죠? 상세 돼버리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의 기말잔액을 물어봤으니까요. 보다시피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이 플러스 1000만 원이니까 플러스 1000만 원에 119만 더하면 190만 원 더하면 1190만 원에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문제만 길었지 금방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로직은 똑같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우리 13번 문제를 봅시다. 13번 문제. 13번 문제가 2013년 기출문제인데요. 되게 좋은 문제죠. 매출채권하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하고 임차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는 13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세무조정을 완료하고 다음 자료와 같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서 을을 작성하였다. 주 A가 작성한 다음에 13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서 을상의 과목들 중에서 유보소득의 기말잔액에 오류가 있는 과목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 부담 최소화 가정하고 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겠다. 12기까지는 모든 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채권, 감가상각비, 임차료네요. 자, 기초자료로 매출채권,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임차료 이 세 가지가 기초자료로 주어져 있고요. 각각 다 기초금액이 있죠. 기초금액이 있고 기말금액을 줬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길래 기초금액하고 기말금액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기초금액은 마이너스 300, 50, 200이네요. 마이너스 300, 50, 그 다음에 200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기말금액이 다 0돼 있고 0돼 있고 여기는 여전히 그냥 200으로 변함이 없군요. 과연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을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이죠. 13기 자적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주고 있네요. 가해보면 매출채권이 기초잔액이 마이너스 300만 원인데 12기에 동매출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지난기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우리 대손충당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상법의 소멸시효 완성은 그 해에 무조건 신고조정을 했어야 하는 사유니까 아마 전기에 마이너스 300으로 그 자산을 깎아서 대손 처리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조정으로 마이너스 300이 있네요. 왜냐하면 회계상은 대손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회사는 여전히 장부에 남겨놨지만 세법은 똑똑하니까 이걸 마이너스 15로 300을 까버렸다는 뜻이죠. 근데 이 뭐야, 주 A는 13기의 동매출채권에 대해서 이제서야 야 이거 못 받는 거 맞구나 라고 해서 대변의 매출채권을 없애고 왜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잡았겠어요? 야 이거 작년에 했어야 한다는데 못했구나.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라도 하자라고 해서 차변에 떳떳하게 올해 비용 처리하면 될 것을 자기들은 작년에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전기 오류를 했는데요. 전기 오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기업회계는 작년에 깎아낸 것을 세법이 작년에 깎아낸 것을 기업회계가 이제서야 깎아내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 조정으로 이렇게 엎어버려가지고 0이 나오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네요. 틀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기초잔액이 50만 원인데 12기 이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송금 불상이 됐으며 13기에 모두 매각돼 버렸대요. 간단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이게 사라져야 하니까 그냥 0이 맞습니다. 정답은 임차료밖에 안 남았네. 3번이네요. 다 해보면 임차료인데 기초자액이 200만 원이고 12기 초에 임차기간 12기 초, 작년 초에 임차기간 2년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무실 임차료를 일시에 지불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지불했냐라고 해서 아마
절반은 2015년께 아니냐라고 해서 송금불산임을 미리 잡아놨고요. 2015년에 1년 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반대 조정으로 마이너스 200으로 사라지면서 이거는 0이 돼야죠. 0이 돼야 하는데 지금 200만원 잡았으니까 결국은 3번의 임차료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절을 마치고 3절 들어가죠. 입금과 입금불산입이네요. 우리 입금과 입금불산임은 내용도 상당히 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의제배당입니다.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1번 네모의 취지 및 유형을 보시면 취지는 현금 배당의 경우 투자회사에게 배당금 수익으로 입금과세가 되므로 현금 배당과 유사한 주식 배당, 그러니까 현금으로.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삼성전자예요. 우리 법인세 끝날 때까지 나는 삼성전자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P투자회사, 걔가 삼성물산입니다. 나의 밑에 있는 자회사나 P투자회사죠. 삼성물산, 이걸로 계속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내가 지금 삼성물산을 투자해가지고 삼성물산한테 내년 3월 주총을 통해서 현금 배당을 받으면 내 입장에서 입금과세가 되는데요. 야, 삼성전자야, 아니 삼성물산아, 내가 너한테 현금 배당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거 세금 내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꼼수를 쓸 수 없니?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형님 제가 그럴 줄 알고요.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막 주식 배당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계원리 때 배웠나요? 회계원리 측은 좀 어렵나? 주식 배당 받으면 기업회계에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기억 안 나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회계 처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 주고 주식을 산 게 아니라 공짜로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자산부채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이러면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을 하지 않는 한 세법에서도 과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금 배당하면 과세를 당하는데 둘이 짜고 치고 주식 배당을 받아버리면 과세가 안 될까봐 이 단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의제배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죠. 보면 2번 네모의 유형일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인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자본전입이란 말이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주에 보시면 자본전입은 동그라미 1번에 주식배당하고 동그라미 2번에 무상증자가 있으며 여러분 최대한 익숙하게 표현하시라고 일부러 네이버 용어로 좀 쉬운 네이버 용어로 찾아왔는데 이런 용어는 솔직히 이 유형원을 공부할 때 주식배당하고 무상증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전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본전입이라고 부르는 그냥 하나의 공통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이 제일 끝에 이 의제배당 유형원의 제일 끝에 곱하기 얼마 금액 곱할 때만 두 번만 그때만 한 번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주식배당하고 무상증자는 그냥 같이 자본전입이라고 뭉뚱그려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의의로 내려오면요. 현금 배당할 때하고 주식 배당할 때하고 무상증자할 때마다 기업회계가 세법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제가 다음 페이지 가운데 있는 박스 그림까지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객관시세법에서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냥 한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만 보라고 써놨는데요. 저는 그냥 강의 목적으로는 양가로 2번에 잉여금의 구분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잉여금의 구분을 보면 반가로 1번은 자본잉여금이고 반가로 2번은 이익잉여금이죠.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이익잉여금이 훨씬 더 쉬운데 그 삼성물산이 이익잉여금을 없애가면서 나한테 한마디로 이거죠. 삼성물산이 자신의 이익잉여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총에서 자신의 이익잉여금, 제가 이익잉여금은 알리 그러거든요. 알리. 우리 불후의 명국의 단글로 나오는 그 알리가 아니라 retained earning이라고 해서 유보된 이익, 즉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회계사세무사 되시면 알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알리를 깐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알리를 없애면서 여기다가 그 나한테 자본금을, 즉 주식을 한 주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거 삼성물산 입장의 회계처리죠. 이게 바로 이제 이익잉여금을 없애면서 자본금을 나한테 주는 주식배당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 없애면서 나한테 현금으로 배당 주는 거랑 실질이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없애서 나한테 주식을 주면 언제나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고요. 반가로 1번으로 올라가면 그게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없애면서 나한테 한 주에 자본금을 발행해주면 이때는 동그라미 1번에 그게 주발초를 없애는 입금물산입 항목이면 나는 의제배당이 안 걸리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입금 항목을 없애면서 나한테 공짜로 자본금 하나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줄에다 써놨는데 지금은 이 줄을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법 개론 때나 읽어보는 거고요. 우리 넘기시면 40페이지의 이 표가 아주 중요한 표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표는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시던데
앞장에 있던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에 불과한 거 아시죠? 앞장에 있던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보시면 40페이지 위에 있는 표에 반가로 2번부터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잉여금은 가운데 세로 피투자회사 즉 삼성물산 입장에서 입금 항목이고요. 오른쪽 세로 투자회사 즉 내 입장에서 의지배당에 해당이 되죠.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반가로 1번에 자본잉여금이 언제나 예외가 있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참 많이 내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주발초부터 동그라미 6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까지 6개 정도 자본잉여금 항목이 있다면 동그라미 6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가운데 세로의 삼성물산 입장에서 입금 항목, 오른쪽 세로에 이걸 재원으로 삼성전자가 공짜 주식을 받으면 이것도 의제배당이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가운데 세로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입금 물산입, 오른쪽 세로 이걸 재원으로 내가 공짜 주식을 받으면 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주 1번부터 주 4번까지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 1번은 이제 워낙 예전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요. 2000년 말 이전에 재평가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재평가 적립금 중 재평가세가 1% 과세된 토지분으로 내가 그걸 재원을 해서 공짜 주식을 받으면 의지배당이고요. 재평가세가 3% 과세된 토지 건물분은 의지배당이 아닌데요. 워낙 오래된 경과 규정이지만 그래도 함정으로 내기는 좋으니까 1%로 받으면 의지배당, 3%로 받으면 의지배당 아니라고 단순하게 구분하셔도 그 내용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 2번은 1차 수호 목적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주 3번에 적격 합병 시의 합병 차익과 분할 차익은 자산조정 계정, 그 다음에 입금 항목인 자본잉여금 승계분, 이익잉여금 승계분으로 여기까지는 의제배당인데 이거는 15절에서 아직 뒤에 캄캄 멀었는데요. 뒤에서 합병을 공부하시면서 배우는 거니까 지금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4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도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이익을 재원으로 받으시면 얘는 보면 발행가액에서 시가가 만약에 액면보다 낮으면 그 낮은 시가를 빼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액면을 빼줍니다. 뒤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거를 차감한 금액 이는 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걸 재원으로 무상주를 배정받으면 그때는 또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소리고요. 우리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예외적인 의제배당인데 이게 정말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그중에 특히나 반가로 1번에 자기주식 소각이익입니다. 요거는 이 객세를 들을 정도 학생이라면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이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정말 중요하죠. 소각이익. 이거는 의제배당이 나온다면 그냥 언제나 같이 걸고 넘어지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소각이익. 소각이익은 일단은 처분이익으로 둘이 장난치면 무조건 의제배당에 해당할까봐 소각이익으로 이번에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운데 세로 삼성물산이 자기 주식을 소각한 지 채 2년도 기다리지 않아서 형님한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한테 그 소각이익으로 공짜 주식을 주면 얘는 무조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요. 의제배당에 받기 싫으시면 오른쪽 세로에 2년을 경과한 다음에 자본 전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2년, 3년, 4년 전에 동그라미 1번 소각할 때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어가면 이것도 의제배당에 해당하고요. 대신에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주식 소각이익으로 공짜 주식을 줄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2년 경과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여기 보면 2 곱하기 2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그냥 차라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역으로 기억하시는 게 편하죠. 2년이 경과됐어야 하고 그리고 해요. 또는이 아니라 2년이 경과됐어야 하고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그때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가로 2번은 내용이 아주 긴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반가로 2번은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하죠. 자기주식에 의한 증가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피투자법인이 즉 삼성물산이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니까 삼성물산이 주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누구라고요? 나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50% 가지고 있고
계산하기 쉽게 40%라고 하자. 40%. 그 다음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XXX라는 그냥 일반 주주들이 4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주주 중에 또 삼성물산이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위 자기주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어요. 자기주식이 지가 지회사 주총 나와가지고 막 지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저요 뭐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법에서 배우겠지만 의결권, 배당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20%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100주를 신주로 발행한다고 했으면 여기 40주, 여기 40주, 여기 원래 20주를 줘야 하는데 이 20주를 안 준다고요. 안 줘. 그래서 이 20주를 여기다가 10주를 더 줄 것이고 여기다 10주를 더 줄 건데 이렇게 자기 주식,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 지가 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 같은 삼성전자가 플러스 알파로 어부질이 얻은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자기 주식 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얘는 입금 항목으로 줬든 입금불산입으로 항목을 줬든 주발초로 줬든 뭘로 줬든 그냥 예외 없이 무조건 의지배당으로 보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빨리 제목을 읽어보면 피투자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을 하든 말든 투자법인인 투자법인인 나를 포함해서 해당 법인 이외의 주주들이 지분 비율이 증가할 경우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냥 자기주식 지분 증가분은 무조건 의지배당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자본전입에는 주식배당하고 무상증자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시적은 없다. 마지막에 금액 구할 때만 구분한다고 했는데 바로 요 41페이지 표가 마지막으로 금액 구하는 표죠. 자, 일단은 의제배당의 금액이 주어지는 반가로 2번은 그냥 금액, 이번에 전체 자본전입한 잉여금 중에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잉여금 합계를 구하신 다음에 나의 지분율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체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는데 나의 지분율이 30%다. 그러면 10억의 30%인 3억이 나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거고, 과거 기출문제는 이 반가로 2번보다는 반가로 1번식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제배당의 주식수만 주어지면 100만 주 곱하기 나의 얼만가를 곱해야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단가를 어떻게 곱하는 거냐? 동그라미 1번 무상주와 동그라미 2번의 주식배당 드디어 두 개를 가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상증자하고 주식배당을 가를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무상증자하고 주식배당을 서로 구분을 합니다. 주식배당은 조금 더 쉬워요. 주식배당은 언제나 그 배당을 하는 발행금액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야만 주식배당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다.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행가액을 주니까 그걸 곱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썰렁하게 무상주이면 액면가액하고 시가를 줄 텐데 제발 이때 시가 곱하지 마세요. 시가 곱하는 건 좀 이따 배우는 유형 2고요. 유형 1에서는 액면가액 주면 그 액면가액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자본금 증자하면 액면만큼 늘잖아요. 원래는요, 자본금이. 그래서 이때 액면을 곱한다는 거. 가로 열고 무액면 주식. 요새는 액면이 10,000원인지 5,000원인지 액면 없는 주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 자본 전입한 금액을 이번에 신규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면 역산해서 액면이 한 주에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양가로 6번의 기속시기는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을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 투자회사의 무상주 수령일이 아니라 그냥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이 기속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형 1이고요. 지금부터 3번 네모는 유형 2인데 3번 네모 유형 2는 조금 더 쉽죠? 좀 더 쉬워요. 유형 2는 감, 퇴, 탈, 해, 합, 분에 의한 의제배당인데요. 저야 강의를 해야 하니까 감퇴탈의 합분이라는 앞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6개 감퇴탈의 합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우기를 해도 좀 솔직히 어렵지도 않거든요. 이거를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하면 너무 어려운데 감퇴탈의 합분 이렇게 하면 못 외울 것도 없는데 그런 거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이 6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있던 게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감자 당하고 퇴사하고 탈퇴하고 회사 해산하고 합병당해서 사라지고 분할로 사라지고 뭔가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럴 때 의제배당. 자, 이거 아주 로직은 간단한데 우리 41페이지 그 하단에 있는 길다란 박스를 보시면요. 이 의제배당 유형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의제배당 유형2의 금액은 대가 빼기 구주식의 장부가액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부가액인데 그냥 취득가액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그냥 무슨 말이냐, 내가 옛날에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놨어요. 난 삼성전자인데 근데 삼성물산이 날 불러요. 형님 왜 배당 주려고? 아니요, 제가 이번에 합병당합니다. 아이씨, 잘 좀 하지 그랬냐, 합병을 왜 당하냐. 야,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형님 죄송하지만 주식을 반납해 주세요, 찢어버리게. 오마이갓, 옛날에 내가 이거를 100원에 샀다고요. 그게 취득가액이자 거의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치자고요. 아, 이게 바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던 주식을 잘못 투자하면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구나 하고 내가 막 울고 있는데, 형님 제가 좀 대가를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나는 휴지 조각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주식만 찢기는 줄 알았는데. 형님 그러지 말고요, 제가 형님이 저를 투자해준 지난 5년 동안 변변히 배당도 모시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합병을 당하면 어차피 회사가 끝나니까 남아있는 자산을 형님한테 재산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 지분율에 맞게 지금까지 못 받은 대가를 300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뭘로 보느냐, 국세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잘 배당 안 해주거든요.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을 투자한 지난 5년 동안 벌 때마다 배당을 했어 하는데, 안 해놓고 쌓아있던 삼성물산 안에 있는 그동안 못 준 것을 회사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 주주들한테 분배해주고 망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의미의 배당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못 해준 배당을 배당으로 이제는 준다라는 소리로 해서 의제배당 유형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제배당은 200원이 나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간단하다고요, 로직이. 제가 실무 강의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실무 강의 할 때 이거 강의하면 되게 비웃음을 당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주식이 찢기면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무에서는 이게 0이에요, 0인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을 한 번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의제배당의 유형2에 잡힐 수도 있겠죠. 자, 반가로, 양가로 이번에 계산구조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 밑에 주1에 감태탈의 합분의 대가,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받은 재산의 시가예요. 분명히 저기 유형 1에서는 액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가로 합니다. 내가 받은 시가로 하는 거고요. 양가로 2번에 적격 합병 나중에 후술해드리고 적격 분할 특례 다 규정 이거 다 후술하는데, 만약에 적격 합병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뜻인데요. 주식만 받는 적격 합병이면 이 자리에 뭐가 옵니까? 뭐야, 내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네.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이 온다는데요. 즉, 요 100원이 똑같이 오기 때문에 적격 합병을 하시면 주식으로 만약에 대가를 받으면 한 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안 되는 끝까지 혜택을 주는 거고요. 혹시나 동그라미 2번 주식도 받고 요 300원 자리에 주식도 받고 기타 재산을 같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현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식하고 또 다른 토지를 받는다면 미니멈 종전주식 장부가액하고 받은 주식 시가로 이 자리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다시피 장부가액보다 새로 받은 시가가 좀 더 클 확률이 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미니멈이 오니까 또 뭐가 오겠어요? 또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이 오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금액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주식과 기타 재산을 받는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주식은 사라져버리고 기타 재산만 이 의제배당 유형2에 잡혀서요. 결론적으로 이 표 자체가 가급적이면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을 하면 세금을 최소화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주 2번에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이 있는데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는 보다시피 일반적인 경우는 세무상 장부가액, 과거에 여러 번 취득해서 그 중에 일부만 찢긴다면 평균법으로 하는 건데요. 동그라미 2번 단기 소각 주식 특례라고 해서 1차 시험에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한 번씩 건들고 있는데, 감자 결일부터 역산해서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의제배당인 아니에요. 의제배당 아닌이에요. 의제배당인이 아니라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기 소각 주식을 먼저 소각하고, 그 단기 소각 주식은 의제배당이 아닌 걸로 예전에 판명이 됐었을 테니까 취득가액은 0으로 해서 먼저 없앱니다.
뒤에 제가 문제남 하나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양가로 3번은 귀속식인데 감, 퇴, 탈의 합분이 여기 다 모여있죠. 감자로 받으면 감자 결의일, 그 다음에 퇴사 탈퇴로 받으면 퇴사일 탈퇴일, 해산으로 받으면 잔해재산가의 확정일, 그 다음 해산 등길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나 해산은 해산 등길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합병 분할을 받으면 보다시피 합병 등길, 분할 등길의 귀속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의지배당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마치고요. 뒤에 문제는 좀 문제 내용이 기니까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